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곳, 이곳은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나도 모르게 했던 이상한 버릇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저는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을 물곤 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팔뚝이나 어깨의 부드러운 살을 꽉 물어버렸죠. 제 딴에는 그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스스로도 잘 설명하기 힘든 행동이나 습관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약속에 늦을까?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사소한 일에 매달리게 될까? 왜 부모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모습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이자 중독, 트라우마, 그리고 유년기의 상처를 연결하여 인간 치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가보르마테 박사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심리 상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지 제 친구들과 가족, 동료들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당신은 학창시절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유난히 힘들었을 테고요. 이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 즉 ADHD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책 흩어진 정신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죠. 늘 약속에 늦는 것은 시간적 미성숙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시까지 어딘가에 가야 하는데 7시 55분에도 여전히 영원한 시간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시절 당신의 시간 감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현재의 순간은 영원과 같습니다. 한 살배기 아기에게 5분 뒤에 저녁 먹자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아기에게 5분은 영원처럼 느껴지니까요. 시간 감각은 뇌가 발달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뇌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2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매우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이 어렸을 때, 심지어 태아였을 때 당신의 부모님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민한 아이일수록 부모의 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흡수하고 그 스트레스가 뇌의 특정 회로, 특히 시간 감각이나 자기 조절과 관련된 회로의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ADHD는 유전병이라기보다는 예민한 아이가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에 반응하며 나타나는 발달의 결과인 셈입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오히려 덜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랍 정리를 시작하거나 갑자기 인터넷 쇼핑이 하고 싶어지죠. 미루고 미루다 마감 직전에 닥쳐서야 허둥지둥 일을 처리합니다. 이것 역시 ADHD와 관련된 미루는 습관입니다. 우리 뇌의 동기부여 회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로 작동합니다. 도파민은 활력, 호기심,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의욕에 필수적이죠. 평소에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다가 마감 시간이라는 극심한 압박이 닥치면 도파민 수치가 급상승하고 그제야 비로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 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환경이 뇌의 생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ADHD를 가진 이들이 더 장난기 많고 호기심이 넘치며 어떤 면에서는 더 감정적으로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코미디언의 90%는 ADHD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여기저기로 튀는 뇌는 코미디의 본질과도 같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약속에도 늦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시간 감각의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 미성숙입니다. 지적으로는 매우 성숙할 수 있지만 인격의 어떤 부분은 발달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균형 발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온전히 느낀다면 당신은 제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제가 만약 8시 5분 전까지 오면 10억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당신은 아마 30분 전에 도착해 있을걸요? 그만큼 우리 행동은 동기부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저 역시 평생을 지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저 자신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역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종종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사실 미안해 라는 말은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단골 대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끝없는 자기 비판과 혐오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기심의 길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졌고 지적이며 사람들을 아끼는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판에서 자기 탐구로 관점을 바꾸는 것,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로 질문을 바꾸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물론 톤이 중요합니다. 비난조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묻는 것과 따뜻한 관심으로 당신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호기심, 그것이 우리를 자기 혐오로부터 구원하고 진정한 이해로 이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행동과 연결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냥 천성이 나쁜 사람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2500년 전 붓다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정글이고 친구조차 내 집과 재산, 아내를 노리는 잠재적 적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며 의심 많고 남을 속이고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남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실제로 어떤 강력한 사업가이자 훗날 한나라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 자서전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의 조카딸이자 심리학자인 메리 트럼프가 쓴 책에 따르면 그는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평범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끔찍하게 대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였고 그의 형은 알코올 중독으로 40 초반에 요절했습니다. 그는 그런 끔찍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과시적인 성격을 갑옷처럼 둘러야만 했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이 끔찍한 곳이 된 것은 그가 겪은 세상이 실제로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성격과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개의 평생이 결정됩니다.
때리고 굶기면 의심 많고 공격적인 개가 되겠죠. 나무를 키울 때도 충분한 햇빛과 물, 영양분을 주어야 잘 자란다는 것을 우린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필수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거나 좌절되었는지가 지금의 우리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과 현재의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나는 피해자고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핑계로 삼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 책에 쓴 것처럼 히틀러 때문에 그랬어요 라는 변명은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이란 비난과 다릅니다. 저는 비난이라는 단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유기공포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려졌던 깊은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더 이상 그 상처를 아내에게 투영하지 않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과거를 아는 것은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제 동료인 피터 레비는 트라우마는 과거의 폭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우리를 지배하는 과거의 폭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잊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할 때 저는 온전히 현재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부모님이 겪은 비극에 얽매이지 않죠. 마치 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저를 통해 흐르는 것 같은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황홀한 순간은 잠시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빨래, 교통체증, 온갖 사소하고 엉망진창인 일상의 현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인격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어떤 자녀는 그 분노를 그대로 물려받고 어떤 자녀는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이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지켜보면서도 그것을 멈출 힘이 없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 피질은 반응 유연성과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이 회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뇌의 더 깊은 감정적, 방어적 회로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성을 잃었다는 말은 바로 이 전두엽 피질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장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 치료를 받든 명상을 하든 이 회로를 발달시키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과거를 핑계로 삼을 수는 없지만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과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의 트라우마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물론 당신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그분들 역시 그분들의 트라우마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누구도 비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치유는 부모님의 인정이나 사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수록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생후 11개월의 나치가 점령한 헝가리에서 어머니의 손에 의해 낯선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평생 저는 그 버려졌다는 느낌과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자신의 부모가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당하고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24살의 어린 어머니가 갓난아기인 저를 살리기 위해 낯선 이에게 건네야 했던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합니다. 유대인 아기를 받아 안아준 기독교인 여성의 사랑을,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픈 저를 돌봐준 친척들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쓰라린 불공정의 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거대한 사랑의 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 모든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더 깊이 느낍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똑똑하거나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경험 말입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노, 슬픔, 기쁨 같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며 공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소속감, 의미, 목적, 그리고 가치를 필요로 합니다. 성공이나 외모, 타인의 인정과는 무관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 말입니다.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좌절될 때 사회에는 약물 중독, 극단주의, 절망과 같은 수많은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과 불안을 혼동합니다. 배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이것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직감일까요?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불안과 자기의심일까요? 이 둘은 느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진정한 직감, 즉 배심은 일종의 차분한 암과 편안함을 동반합니다. 반면 불안이나 강한 감정은 몸의 긴장과 혼란을 동반하죠.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고 직감은 외부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다면 매트리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억압된 분노와 같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곧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넘어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트라우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고통과 불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정의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신과 함께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이 믿음이 아버지를 평온하게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저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기에 저만의 세속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2000년 전 한 유대인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과업을 끝내는 것은 너의 의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업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또한 너에게는 없다.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신성한 과업은 제 생애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그 과업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에게 평화를 줍니다. 부처가 말했듯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나이에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시작한 자기 성찰의 여정을 축하합니다. 저는 당신 나이 때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밖을 바라보는 만큼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 아들의 행동에 반응할 때든, 세상의 불의에 분노할 때든, 직업적인 도전에 직면할 때든 항상 안을 향한 시선을 잊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으려 한다면 말이죠.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많은 진실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이해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